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의 한마디에 열광하고 그의 한마디에 비통해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자신에게 미치게 만들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루저였던 히틀러가 말 한마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그의 뒤에서 그의 혀가 되어 히틀러를 도왔던 한 명의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나치의 나팔스라고 불린 괴벨스. 괴벨스는 히틀러의 연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면, 대중에게 잘 먹힐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괴벨스는 어떻게 히틀러를 연설의 달인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괴벨스는 어떤 인물일까?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이 남자는 왕이 되는 데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췄다. 떠오르는 독재자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연설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히틀러 연설 음반을 제작합니다. 10분 분량의 히틀러 선전 영화를 만들어서 전국의 극장, 광장에 상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히틀러가 슈퍼스타로 느껴지도록 홀로 조명을 받은 채 연설하고 있는 히틀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6장씩 묶음 판매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선전부 산하기관을 나치 당원으로 채우고 3개의 뉴스 통신사를 하나의 통신사로 통폐합합니다. 언론 심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히틀러 집권 당시에 모든 언론사에 7만 건이 넘는 지시와 지령을 내립니다. 나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면 언론인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중 감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라디오 방송은 북쪽과 서쪽을, 남쪽과 동쪽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와 농민을 통일하고 독일 국민을 일체화하는 드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치 정권의 메시지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괴벨스는 저렴한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6 라이히스마르크라는 쌍따페 팔리게 되죠. 그때 라디오가 요즘의 LED TV 같은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TV는 온 가족이 보잖아요. 그때는 라디오 놓고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선전 매체로 라디오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히틀러 역시 연설이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이 세상의 위대한 운동은 전부 위대한 글쟁이가 아니라 위대한 연설가 덕분에 확대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괴벨스를 선전장관으로 임명해 연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대중을 선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생각한 연설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나의 투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전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가? 학식 있는 지성인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을 향한 것인가? 선전은 오직 대중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청등들 중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느냐? 아니에요. 히틀러의 진짜 지지층은 지식인, 대학생 등 중산층의 호응이 더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게 보편된 시대거든요. 나는 대중을 위한 사람이다, 가장 낮은 자를 위한 사람이다라는 명분에 중산층, 심지어 상류층들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히틀러는 상류층에서 대중 서민까지 모두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첫 번째,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라. 히틀러는 국민, 노동, 독일 민족, 피, 인종, 순수성, 청결, 단정함
생활공감, 유대인 등과 같은 집단적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어휘를 선호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의 수용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고 이해력은 낮으며 그만큼 잊어버린다. 가장 단순한 개념을 1000번 반복할 때 대중은 비로소 그 개념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청중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과 표현을 슬로건처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독일의 힘든 상황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유대인은 싹 쓸어 죽일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건 1918년 11월의 인물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유대인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미래가 어떤 사회가 올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선동이 먹혀요. 세계는 갑자기 변하고 욕망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주 선명한 답을 주면서 붙들게 하는 것이죠. 히틀러 스피치의 언어적 특징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화법을 써라. 히틀러는 적대자에 대항할 때 우리라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공동체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하나로 단합된 군중인 우리가 적대자에게 대항하게 한다라는 논법을 사용하죠. 이 우리라는 화법은 각계각층의 독일 민중을 민족 공동체라는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전략이었어요. 또한 적대적인 존재를 유대인으로 대표시켜서 모두의 공통의 적이 생기게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히틀러 스피치의 언어적 특징 세 번째, 연설의 흐름입니다. 도입부의 위기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적대 세력에 대한 비방과 분노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투쟁하고 여기에 동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히틀러는 도입부에서 독일이 심각한 위기와 공경에 빠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중을 심리적인 불안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중반부에 고통의 원흉은 5월 1일에 노동조를 만든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의 공적이란 독일을 파괴한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연설 후반부쯤에는 청중들은 적대자에 대항한 투쟁 의지로 똘똘 뭉치게 되고 군중은 히틀러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타났던 군중의 불안감, 공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기쁨과 자부심, 열광과 해방감의 도취 상태로 뒤바뀝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완벽한 연설 천재였을까? 1932년 2월부터 11월까지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단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연설을 하니까 옛날에 가스 마셨던 목이 이제 혹사돼가지고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히틀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울 데프린트라는 오페라 가수를 초빙해서 발성법을 배웁니다. 히틀러의 문제점은 연설이 시작하면 콧구멍이 일그러지고 음이 뭉개진다. 그러니까 혈관이 부어오르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호흡도 띄엄띄엄 중단된다. 그래서 파울이 히틀러에게 힘을 쥐어짜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성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개선시키고 성량도 늘리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해야 된다. 가능한 한 낮은 목소리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크게 소리를 낼 때 힘을 팍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파울은 히틀러에게 같은 내용을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면 연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감정 단어를 감정을 실지 않고 발음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그 감정어를 발성할 때는 감정 내용에 적합한 울림과 색조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친 것은 제스처입니다. 히틀러가 연설 중에 처음에는 늘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니까 스스로 동작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차분하게 연출을 하도록 본인이 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적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방에서 은색 개목걸이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부적 삼아 연습했다고 합니다. Stimme ab, wenn ja, dann tritt für mich ein, so wie ich für dich eingetreten bin. Ich bin bündig nur durch euch allein.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아이돌 같은 존재가 됩니다. 히틀러를 더욱 신격화하고 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대 연출이 필요했죠. 그래서 마치 쇼 무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세세한 점까지 모두 계획하고 연출하게 됩니다. 유세, 경로, 데모 행진 횟수, 집회 규모, 행진 리듬, 연설자가 등장하는 방식, 공간, 시간, 행진 음악, 조명 이런 것까지 모두 철두철미하게 연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전보다는 저녁을 노려요. 대중의 판단력과 비판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보다는 저녁을 활용해서 연설을 해야 그 연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감정적 소통도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전에 연설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히틀러는 저녁 연설을 더더욱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실제로 청중의 기대감과 갈망을 더 끌어내려고 연설회장에 일부러 늦게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행군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군중은 연단에 히틀러가 등장하기까지 약 1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히틀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 캠프파이어, 서치라이트 이런 장치가 추가되면서 더더욱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고 연단에 선 히틀러를 서치라이트로 비추고 관중석은 불을 끈 상태로 만들어서 대중의 숭배와 경외심을 고조시킵니다. 또 연설이 끝난 후에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의 조명을 받으면서 청중의 머리 위로 막 선회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이게 마법적인 효과가 나가지고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스피커의 도입입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거대한 공간의 구석구석 히틀러의 목소리가 고르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1928년 11월 16일 베를린에서 첫 공개 연설회를 스포츠 궁전에서 엽니다. 이곳은 넓이가 2,300제곱미터, 대들보 길이가 43m, 높이가 28m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집회에 1만 8천 명의 청중이 모였고 이때까지 나치당에 했던 집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연단에서 히틀러는 탄소 마이크를 앞에 두고 연설했는데 이때 스피커를 도입해서 거대한 연설회장 맨 뒤까지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을 시킵니다. 히틀러 쇼의 전략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단조로운 북소리를 포함해서 행진곡, 합창곡,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음악을 플레이시키죠. 북소리에 맞춰서 대중이 외치는 구호, 리듬 이런 것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기억에 저장이 되면서 완전히 이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순간에는 바그너 음악이 자주 깔렸다고 해요.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또 합창을 하게 해가지고 공동체로 유대감도 키우고 종교 집회에서 하는 분위기까지도 써먹습니다. 히틀러 쇼의 전략 네 번째는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히틀러 하면은 맨날 이런 장면만 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을 푸는 자세, 무릎 펴고 두 발은 벌린 상태 이렇게 딱 해서 단호하고 불굴의 의지는 보여주지만 감정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 앞에서 히틀러가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어려움 없이 연설의 분위기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대중과 친밀감을 나타낸 동시에 압도적인 우월감을 일으켜서 연단 아래에 있는 대중들에게 숭배와 경외심을 일으킨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대중의 노예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런 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히틀러는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고조되면 하이라이트 화면에 잘 나오는 이제 그런 동작들 하는데 이것이 통하게 하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히틀러의 어떤 연설의 기법, 감정을 선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안 그래. 쟤들 왜 저렇게 감정적이 됐어? 라고 말씀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적인 단어를 써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단어가 먹히는 사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던 시대였어요. 히틀러는 그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기적인 감정을 끌어오게 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세상은 항상 바뀌어 나갑니다. 어떤 분은 히틀러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역사도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사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 앞에 독재자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